꿈에서 꿈과 희망을 찾는 꿈나무들의 축제, 전라북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김미옥 서평가, 남궁인 작가님, 그리고 강용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새로운 패널이 함께해 주셨는데 노명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공한 사회학은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위해 책을 읽기도 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사회학자시면서 책방을 운영하고 계세요. 책방을 운영하게 된 계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하는데 사회학은 사회를 연구해요. 그렇죠. 근데 사회는 사회학자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회 속에 살고 있죠. 네. 근데 제가 대학 캠퍼스 안에만 있다 보면 실제로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못 보게 돼서 한정적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캠퍼스 바깥을 벗어나서 골목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점을 골목길에 작은 서점을 만든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책 읽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는 서점이 사라진 것과 깊은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이렇게 서점을 보면 아, 서점이 있구나. 책이 있구나. 내가 책을 언제 읽었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눈에 안 보이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사람들이 일종의 시각적 자극을 받지 않는 것이 독서율이 떨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서점은 시각적 캠페인을 하기 위해 서점을 열었습니다. 사회학자로서의 그 사명감이랄까요?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요. 사명감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요. 또 제가 책을 많이 사니까 네. 도매값으로 책을 사자라는 개인적 욕심도 있었습니다. 네,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독서 토론 한마당, 지난 9월에 예선전이 치러졌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각 부문의 4팀이 준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준결승 고등부의 경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준결승에서 우리 학생들이 다룰 도서와 논제는 무엇인지 공개합니다.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에 대한 찬반이 오늘의 논제입니다. 자, 우리 고등부의 토론 주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남궁인 작가님. 네, 이 주제에서 항상 언급되는 게 의학적인 관점입니다. 특히 전지구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상흔이 아물었으니까 좀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곧 사회인이 될 고등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양보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좋은 주제 같습니다. 김미옥 서평가께는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학생들한테 읽으라고 이제 권하는 책들 있잖아요. 꼭 좀 읽어라. 특히 그 중에는 이제 고전들이 많은데 네. 이런 고전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달라지고 시간이 어떻게 되든 인간이 살아가는 한 영원히 비슷한 같은 문제가 있어요.
살고 살아가고 고통받고 죽는 문제까지. 고전의 가장 큰 핵심이 어느 시대에나 통용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뭐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결국은 시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관통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꼭 읽어야 한다. 강영철 선생님 어떻습니까? 토론 주제. 네, 그 논제를 한 글자씩 좀 곱씹어 보았습니다. 처음에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도 좀 했었는데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요즘 아이들한테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논제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주제의 비문학 글을 꽤 읽었기 때문에 오늘 논제 파악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이 논제를 우리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되게 많이 기대되는데요. 어느 사회나 문제가 없는 사회는 없죠. 그리고 또 사회 문제가 있으면 사회 갈등도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갈등 양상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사회 갈등을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가 핵심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런 사회 갈등, 사회 문제를 공익과 사익의 대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매우 기대됩니다. 네. 사실 그 개인으로서의 나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나는 늘 대립되고 있어요.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우리가 풀기 쉽지 않은 질문이다, 문제다라는 의미로 난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아주 대표적인 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논리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나와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나를 논리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제 몸을 딱 쪼개서 어디까지가 개성적 존재로서의 저의 고유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저인지를 쪼개서 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개인의 영역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회적 영역인지 구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나 분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난제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난제이지만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난제이기 때문에 더 토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토론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토론을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먼저 토론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를 기본으로 실전에 맞게 응용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토론 순서는 먼저 논제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입론, 입론에 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반론, 다시 한번 각자의 주장을 정리하는 요약,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최종 발표하는 마지막 초점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입론과 반론, 요약 후에는 각각 교차 질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고등부 준결승 제1경기 빅파이 대 내고왕의 경기 만나보시죠. 경제와 경영 좋아하지만 한번 투자를 해봤다가 호되게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구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냥 취미로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기도 해서 네, 나름 많이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밝혀지지 않거나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것들을 배운 후에 제 스스로 추론해보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서 저는 역사에 흥미를 갖게 되고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공익을 위해 개인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빅토리의 비익을 따와서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팀보다 주제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깊게 생각함으로써 어떠한 반론이 제기돼도 어떠한 교차 질의에서 질문이 들어와도 답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저희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과의 토론을 하다 보니 이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되고 어떤 떨림이 있었는데 이런 긴장과 떨림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빅파이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내 주장을 얘기해서 설득시키거나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해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협상, 협의라는 뜻의 네고시에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협상 분야에서 저희가 1일장을 하겠다, 왕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내고왕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질 자료, 교차질일 때 활용할 자료 준비해야 될 게 개인의 기본권을 중시한다라,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라, 공익의 집행자는 소수의 권력층이라는 말이야.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좀 딱 정확하게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생각을 모아서 내가 이 부분을 공격당할 것 같다 하면은 모두의 생각을 합쳐서 저희가 그에 대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딱히 반박할 게 있을까? 상대팀도 뭐 저희만큼이나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저희도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때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라면 또 다른 무슨 생각을 할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해볼 걸 아쉬움이 안 남게 그렇게 만족할 때까지 저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토론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내고는 없다. 우리에겐 우승뿐. 내고왕 파이팅! 내고왕 대 빅파이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입론입니다. 먼저 발언 팀의 첫 번째 발표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 1984에서 개인은 언제 어디에서나 감시당하며 자신을 나타내는 모든 개성은 자신을 특정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책 1984는 1949년 출판되었지만 조지 오웰은 미래를 그리며 글을 적었고 그 미래는 우리의 오늘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자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도 그 과정의 일부일 것입니다. 저희는 토론에 앞서 공익과 자유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공익이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하고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오늘의 주제를 달리 말하자면 복지, 안전과 같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희 반대 측은 공익을 위해 개인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익이 어떤 특정 집단만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 성장 등을 이유로 대기업의 국가적 지원을 했지만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사회의 이익으로 온전히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렇듯 공익이란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이전에 공익의 대표성 부족이란 현실적 한계로 인해 부당합니다. 둘째, 공익만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경우에 오히려 공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책 1984에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가상의 국가인 오세아니아가 등장합니다. 이 중 최후 사례인 윈스턴과 같이 개인의 자유를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폭력으로 막아야 한다면 1991년 붕괴한 소련처럼 될 뿐입니다. 셋째,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표현은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합니다. 공익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제한된다면 개인의 의견 중 더 공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있을 가능성을 묵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책 1984의 신어사전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사상에 입각해 단어들의 수를 줄여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신어사전을 통해 언어를 익힌 이들이 사회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익과 자유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며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라는 점에서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 발언팀의 첫 번째 발표자 입론 시작해 주십시오. 저희 팀은 사회나 국가 등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도 된다라는 입장에서 본 논제에 찬성합니다. 그에 대한 논거로 첫째, 공익 추구는 개인의 이익을 도출한다. 둘째, 개인은 공익을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셋째, 공익은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이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옳은 토론 논제에 찬성합니다. 첫째, 공익 추구는 개인의 이익을 도출한다. 사회는 결국 사회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사회가 이익을 본다면 결국 사회 구성원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행동에 제한이 없다면 그로 인해 더 많은 개인 그리고 사회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결과 10% 이상 재범률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목적은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 더 나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둘째, 개인은 공익을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공리주의란 개익과 이익의 사회 전체의 조화를 모색하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도덕 원리를 주장합니다. 이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은 의무를 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아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은 자신과 사회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셋째, 공익은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984 책석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개인을 억압하고 제한하여 그들만의 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이익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 최소성,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에 따라 공익의 이익을 추구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논거를 들어 옳은 논제에 찬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팀의 첫 번째 발표자들이 교차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팀 시작해 주십시오. 공익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헌법 제37조 2항을 보시면 분명 공익을 위하여 제한해야 한다라는 논지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자유와 권리도 중시한다는 점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익을 위하여 자유를 제한한다고 이야기에는 같은 법 안에서도 자유와 권리를 역설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논거에서 공익을 위한 공익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의 예시를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때 발생하는 시민 불복종과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공익을 저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공익을 과도하게 추구하여 그것이 커지면 규모가 커지고 다발적이게 되면 체제의 효율성 자체를 저하시키는데 이것이 공익을 저해한다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까 발언해 주신 것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것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헌법 제37조 2항만을 보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인가요? 일단 확인 한번. 이 법 조항에 따르면 개인의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는 사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저희는 이해를 했다고 그렇다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법 하나를 보시고 일단 이해를 하셨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희가? 예, 그렇다면 법의 양면성에 대한 원리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은 가치 판단의 문제에서 대립되고 상반되는 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그걸 각각의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이 판사의 의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지언데 어찌 한 가지 법, 한 가지 시각으로 일반화하여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근데 이 조항이 실제로도 저희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도 공익을 위하여 사익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과 함께 연계시켜가지고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차 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순서는 반론입니다. 먼저 발언팀의 두 번째 발표자 시작해 주십시오. 찬성 측에서 공리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공리주의는 결국 단발적으로 이 공리주의가 주장이 되고 하게 된다면 합의 가능성을 묵살하게 될 수가 있고 개인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의견 중에서 더 공익을 추구하고 더 합리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가능성을 묵살하게 되는 것이죠. 밀 또한 이런 식으로 99%의 의견이 있고 나머지 1%가 다르더라도 이 1%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공리주의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헌법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첫 번째 그 입론자가 말씀했다시피 이 헌법 자체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주축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문장을 봤을 때 이 제한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역설하고 있고 법은 결국 헌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어떤 헌법이 있으면 그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들이 같이 있고 판사의 역할 또한 이런 것 중에서 그런 사건 케이스에 맞춰서 이걸 판단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헌법 37조를 완전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만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 발언팀의 두 번째 발표자 반론 시작해 주시죠.
상대팀은 첫 번째 주장에서 공익이 특정 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이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사례입니다. 1984 책에서 나오듯이 1984 같은 사회주의 상황에서 특수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공익을 제어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공익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결국 공익은 발전하고 더 나아가기 때문에 공익이 저해되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창의성 제한에 대한 반대입니다. 어쨌든 공익이란 것은 개인들이 모인 집단으로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것도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의견을 나눈다면 창의성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 의견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미 법과 질서라는 것에 의해 제한당하며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날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헌법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을 보시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침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무조건 개인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 피해의 최소성, 방법의 적성성을 적절하게 따져서 그때그때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팀의 두 번째 발표자들이 교차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팀 시작해 주시죠. 공익이 발전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예시가 있습니까 혹시? 일단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발전해야 되고 국가가 발전해야 합니다. 결국 국가가 더 나은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가 더 나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이익에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일단 저희 나라가 현재 반도체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공익의 이익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공익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결국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이득만을 따졌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창의성을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언어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어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닌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 및 감정까지 제한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익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같은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이 효과로 인해서 이 개인에게 이익이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반도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게 공익과 연관이 있는지 말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일단 반도체를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이익이 따른다는 것은 약간 좀 너무 극단적인 말이고요. 일단 반도체를 우리나라의 주요 상품으로 삼으면서 굳이 반도체로 성장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 국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진국들의 국민들과 후진국들의 국민들의 삶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저희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익이 저해되는 상황을 아까 말씀하시고 창의성이 제한되는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984 같은 예를 드셨는데 그렇다면 1984 같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저희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체제에 따른 곳에서 예시가 있을까요? 먼저 민주주의 사회인 우리나라 또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독재 정권이 있었죠. 그런 사회 동안 본질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표방을 했었습니다. 또한 제도 또한 그렇게 만들어놨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제한됐습니다. 군부 독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사고를 제한하면서 창의성을 제한하고 한 가지의 길로 쫓아가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예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네, 빅파이 대 내공왕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공리주의라든가 국민의 의무처럼 학교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했다는 점은 칭찬하고 싶고요. 또 독서 토론의 기본은 사실 오늘 논제가 된 토론, 즉 도서의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활용한 점도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또 중학교하고 다르게 우리 학생들의 어휘력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좋은 만큼 말의 속도도 좀 빠른 듯한 느낌. 그다음에 법적 해석을 한 점도 좋은데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었던 점은 이런 토론을 할 때는 특정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밝혔을 때 훨씬 더 좀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공리주의 대 자유주의의 싸움을 본 듯한 느낌이어서 들으면서 조금 중간중간은
양쪽의 논지를 쫓아가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사례들을 좀 풍부하게 제시하면서 내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즉각적으로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언급되고 그 사례가 좀 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좋았을 텐데 자꾸 듣다 보면 철학 논쟁을 듣는 듯한 느낌이어서 그 점은 아쉬웠는데 초반부라 긴장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토론을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너무 말이 빠르고 정해진 시간에 전달하려다 보니까 강조가 조금 적게 되고 듣는 입장에서 약간 좋은 스피치는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점이 몇 군데에서 보이긴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학생들이 이제 토론을 하면서 헌법 제37조 2항을 둘러싸고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을 보여줬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학생들이 헌법 37조 2항을 굉장히 중요한 논거로 사용했다는 점이 놀라웠고 그런 점에서 고등학생다운 수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7조 2항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이나 자유에서 딱 어느 것의 한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제한적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죠. 유보하는 조건, 또 한정시키는 조건, 도구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 복리를 위해서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나 전제를 달았어요.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맞아요. 그럼 핵심은 필요한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경우인가. 또한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수단에 있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건 자의적이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걸 또 표현하는 것이 법률로서 제한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마지막 문장이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필요해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아마 이 토론의 핵심은 이 헌법 37조 2항이 이런 복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팀이 이 37조 2항을 어떤 자신의 논지를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설득력 있게 활용하느냐가 어찌 보면 이 토론에서 누가 승자가 될 수 있을지 또 판가름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조항만 보더라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렇게 한쪽 주장이 뭐 확실하지 않고 모호한 책들 예를 들어서 소설 같은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할 때는 어떻게 책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소설 같은 경우는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소설에서 어떤 정답을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각거리, 토론거리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전 학교에서 소설을 갖고 독서 토론할 때 오히려 토론에 참가하는 제자들이 논제를 만들어 보게 합니다. 그럼 정말 많이 만들어 오거든요. 많이 만들어 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죠. 한마디로 소설을 갖고 독서 토론을 할 때에는 저는 과정 중심 토론, 다양한 논제를 꺼내서 다양하게 이야기해 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오게 될지 고등부 준결승 1경기 빅파이 대 내고왕 다음 영상 만나보시죠. 다음은 요약입니다. 먼저 발언팀의 세 번째 발표자 시작해 주시죠. 공익이 어떤 특정 집단만을 대표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저희는 공익의 대표성 부족에 대해서 논하였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의 제한에 의해서 오히려 공익 저해가 가능하다는 내용. 그 다음에 개인의 의견을 몰살 가능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짚었습니다. 공익의 대표성 부족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는 특수한 사례이다라고 발언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 특수한 사례로 나아갈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공익만을 추구하다 공익 추구를 어떻게 저해하게 되는지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는 시민 불복종으로 대답을 하였고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서 발생하게 되는 시민 불복종의 경우 일시적으로 공익을 저해할 수 있고 나아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것은 체제의 효율성을 저해시킨다는 점에서 상당히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견 묵살 가능성에 대해서는 창의성의 언어에 대한 것이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이것은 미래에 의해서 우리는 훨씬 1%의 가능성, 1%의 사람이 그 진리를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의견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는 공리주의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의해서 우리는 납세 의무를 지게 되면 이것이 사회 재분배로 이어지고 따라서 이게 효율성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것은 단방향적 공익 추구이고 인간의 의사소통적 능력을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중 발언팀의 세 번째 발표자 요약 시작해 주십시오. 저희는 오늘 디베이트의 쟁점이 첫째, 공익의 추구 정도, 둘째, 공익 추구로 인한 국가의 발전, 그리고 셋째, 공익과 사익의 연관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 장점인 공익의 추구 정도에 대해서 상대팀께서는 공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은 개인의 창의성이 저하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공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실 수 있었는데 저희는 이에 대해서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말한 전자 발찌와 같이 사회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는 공익의 추구로 인한 국가의 발전인데 저희는 누진세를 예로 들어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가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익의 사익의 연관성인데요. 상대팀께서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개인의 자유 제한을 하면 사회가 더 저하될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 국가를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익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펼치셨는데 저희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제안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방역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첫째, 공익 추구는 개인의 이익을 도출한다. 둘째, 개인은 공익을 위해 의무를 다한다. 셋째, 공익은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주장으로 저희가 더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두 팀의 모든 발표자들이 참가하는 전체 교차 질의 시간입니다. 먼저 발언팀부터 시작해 주시죠. 방금 그 과정에서 사회가 개인들의 합이고 그 합으로서 사회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더 크나큰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공익이 하나의 수단적 요소로 쓰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단이 되는 공익을 위해 주가 되는 그 주체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공익이 더 이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민 불복종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공익을 저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익을 저해야 된다면 시민 불복종을 진압하고 제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럼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역사가 있었죠? 일단 우리나라 동학농민혁명도 일단 결국 2차 분기에서 제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봉기는 사실상 논외이지만 청일 세력에 의해 진압된 건 아닙니까? 어쨌든 개인들의 자유 집단에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한하든 다른 나라가 제한하든 어쨌든 공익이라기에는 뭐라 하지만 결국 지배층들이 개인들의 자유를 제한한 것인데 만약 이렇게 제한하지 않았다면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점령당하면서 이렇게 사회 질서가 무너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때 그 동학민들의 그 의지가 그때 그들의 만들었던 그 패전 개혁안이 이후에 우리나라가 개화를 하는데 이후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런 자주적인 근대 국가 건설에 있어서 도움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일단 어쨌든 도움이 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이미 왕이라는 체제가 있는 그 상황에서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서 왕까지 점령을 당해버린다면 오히려 사회는 무너졌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면은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 당시에서 왕이 없어지고 시민들이 점령을 해버린다면 결국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저희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질문하신 것이 공익을 추구하려고 개인을 제한하다 보면은 사회 전체로 저하가 된다 하셨는데 지금 상업적인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저하가 된다고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맞나요? 어느 수준 맞습니다. 그러면은 상업적인 거 말고 사회적인 부분에서 꼭 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질서를 가지고 규칙 있게 행동을 하려면은 저희는 사회의 규칙 그러니까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공익 추구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어느 수준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의 자유 추구와 공익 추구가 부딪혔을 때 상충했을 때는 저희는 개인의 자유 추구가 오히려 더 득이 된다고 보고 그 각각 개인에 의한 의견이 하나하나가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공적인 의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데 저희는 착안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초점입니다. 먼저 발언팀의 첫 번째 발표자 시작해 주시죠. 저희가 말씀드린 공익을 과도하게 추구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경우에 오히려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 찬성 측이 시민 불복종 같은 경우 법으로 제한을 하면서 사회적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공익이 저해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체제의 완전성 그리고 그 공익을 위해서 제한해야 한다. 그렇게 정당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민 불복종은 애초에 법으로 제한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사회를 더 낮게 변화시키겠다는 그 각오 아래에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었기에 나오는 것이 시민 불복종이지 그것이 자유 문제라고 하면 말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 발언팀의 첫 번째 발표자 마지막 초점 시작해 주시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회 법과 규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개인이 제한받는 사회를 유지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익을 과도하게 주장하여 개인이 과도하게 제한받았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개인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를 유지함에 있어서 사익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심판관 상증분들은 저희 팀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패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문득 이 토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논거나 사례를 다양하게 준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논거나 사례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거든요. 또 하게 되거든요. 또 하게 이거죠. 바로 이 동호반복이 되기 깜짝 때문에. 놀랐어요. 네. 그래서 동호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준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상대방에 대한 예상 질문을 충분하게 대비했는가 이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노명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역시 토론은 쉽지 않다. 어렵죠. 토론은 혼자 준비해서 보는 시험과는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토론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또 준비하면 또 준비한 것만큼 내가 준비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과 근데 상대방이 내가 준비한 것으로 그물로 안 들어오면 준비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근데 토론에서는 늘 그런 상황이 사실 벌어질 수 있는 게 토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는 상황이 내 마음대로 전개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대응 전략인데 약간 두 팀 다 후반부에 서로가 준비한 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은 걸 아마 본인들이 말을 하면서 느끼면서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을 이렇게 놓치게 되는 맞아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겨서 역시 토론은 쉽지 않다. 네, 그 마치 토론이 정말 운동 경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공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비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참 중요한데 그 노명우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말하는 시민 불복종과 개인의 자유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앞서 굉장히 많은 논거로 제시되었던 헌법 37조 2항하고 관련이 있죠. 모두 개인들에게는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법률로서 그다음에 그것이 꼭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었는가를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법률적인 제한인데 그야말로 자유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측면을 도외시하는 채 형식상 법률만을 갖춰서 일을 진행할 경우 많은 독재국가에서 발생하는 경우죠. 겉으로 보면 법적 절차는 거쳤어요. 법에 근거했지만 그 법이 과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자유를 보호해주는 법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면 그때 개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종의 마지막 수단이 시민 불복종이죠. 네. 또 이렇게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강용철 선생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찬성팀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논거로 들면서 시민 불복종과 공익 등 이제 동서양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동학농민혁명도 일단 결국 2차 분기에서 제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일 세력에 의해 진압된 건 아닙니까? 만약 이렇게 제한하지 않았다면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서 토론 전개에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논거로 드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역사라는 건 실제 일어난 일이죠. 실제 일어난 일은 실증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구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역사는 어제의 이야기지만 또 오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농구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역사적 사례를 논거로 쓸 때에는 그 사건의 어떤 전후 맥락, 상황,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걸 농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떤 단적인 부분만 농구를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정확한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되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빅파이 대 레고왕의 경기, 좀 어느 팀이 승리를 했을지 예측도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남궁인 작가님. 네, 일단은 사회적인 이슈인 만큼 동학, 독재, 반도체, 코로나, 전자발찌, 누진세 같은 다 나왔죠. 네, 아주 다 나왔는데 이것들이 좀 한 3마디 이상 깊이 있게 서로의 시각을 교환하는 형식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냥 겉핥기처럼 다 이런 이슈들이 나왔다가 지나가서 약간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번에도 잘 모르겠네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아쉬움이 크다. 네. 예, 우리 김미옥 서평가께서는 이게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설명을 다 못했을 거예요. 알고 있어 설명 못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저는 좀 빅파이가 좀 잘한 것 같아요. 빅파이 쪽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자, 우리 강용철 선생님 소감 좀 여쭐게요. 네, 일단 늘 교사로서 말씀드리지만 두 팀 다 승자라고 말해드리고 싶으면서 저도 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에는 토론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토론 시간을 알차게 쓴 팀, 그 팀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우리 학생들이 동호방복이라고 하죠. 같은 말을 좀 덜한 팀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노명호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덜 당황한 팀이 승리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심사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심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심사는 정말 힘들죠. 근데 저희가 사실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는 이거 잘했다. 이거 조금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막상 그 안에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과연 빅파이 대 레고왕의 경기 어떤 팀이 승리를 했을까요? 결과 만나보시죠. 개인의 자유 추구와 공익 추구가 부딪혔을 때, 상충했을 때는 저희는 개인의 자유 추구가 오히려 더 득이 된다고 보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질서를 가지고 규칙 있게 행동을 하려면은 저희는 사회의 규칙, 그러니까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차 질의 내용들이 아주 박빙으로 서로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의견들을.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부분에서 취약점이 어떤 부분인지 아주 빠르게 이제 캐치를 하고 또 그 부분을 자신들의 어떤 논거 보강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근거를 3가지씩 이렇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상당히 말하는 내용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준비한 그런 것에 비해서 이제 뜻한 대로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장했다는 것이 또 다른 남다른 소득의 성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독서 토론이라는 것이 같은 책을 읽고 여러 명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책을 읽더라도 수동적 독자보다는 자기 주도적인, 능동적인 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빅파이가 승리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로써 빅파이가 고등부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고등부 준결승전 제2경기 필요 충분 조건 대 디클 첫 번째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와주세요. 자, 줄 잡아. 줄 잡아. 솔직히 사회계약서를 솔직히 제일 약하잖아. 여기 3개 주장 중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아.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공유집익을 하나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공유집익을 연결해서 환경 문제 얘기하는 게 우리 측 입장 다지는 데를 위할 것 같고.
체육대 아무래도 이제 체육도 좋고 토론도 좋지만 이제 좀 둘 다 이렇게 잘 병합해서 하는 게 놀 땐 놀고 또 할 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호성 얘기하는 게 일단 가장 깔끔하고 기준의 모호성이나 우리 거 주장 중 뭐가 유리할지 빨리 판단해서 정리해서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초점 정리, 마지막 초점. 근데 솔직히 시간이 조금 남을 수도 있더라고. 저희 팀의 장점은 팀워크인데요. 그래서 토론 중간중간에도 포스트잇으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질문을 적고 해서 그런 팀워크로 잘 토론을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부터 다 알고 지냈던 사이고 이제 지금은 다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 팀을 모았고 이제 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장 지분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친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응원의 한마디. 우리 이기고 올라갔으니까 우승하고 와야지.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 우승할게. 화이팅! 우리가 꼭 우승하고 올 테니까 좀 더 열심히 응원해주면 좋겠어. 우승은 우리의 것, 필요 중 무조건. 저희가 역사인문학 동아리를 같이 하는데 토론 대회를 하고 싶은 사람 위주로 모집하다 보니까 2학년, 1학년 상관없이 전 학년 다 같이 이루어지는 팀이 된 것 같습니다. 최고죠. 차이는 별로 없었고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의견을 다 듣고 그런 것들 수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나왔던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입문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한 대로 딱 우리가 주장할 거 간단하게 주장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초점일 때 자유를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해서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임기응변이 강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준비를 할 때보다 오히려 내던져줬을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특유의 능청스러움과 익살맞음이 토론에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있었잖아.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봐. 토론의 본질은 소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적했을 때 우리의 논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수용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대로 저희만의 빛을 반짝이고 올 예정입니다. 하나, 둘, 셋. 어떻게든 되겠지! 이제부터 디클 대 필요 충분 조건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입론입니다. 먼저 발언팀의 첫 번째 발표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논지에 대한 찬성의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우선 자유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의 사전적 정의는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의 행동이라는 말은 욕구 충족을 위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면죄부의 뜻이 아닌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또 소설 1984에서는 텔레스크린과 마이크로폰을 통해 말, 행동, 모든 면에서의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침해하고 있어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토대로 첫 번째, 개인의 자유가 침해가 아닌 제한으로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자유 침해는 위법으로 자유 제한은 위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제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두 번째, 개인의 자유만을 보장한다면 법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야기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만을 보장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역학조사 및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초반 공익을 위해 개개인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는 국가의 성립 이유입니다. 사회 계약론에 의하면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자유를 일부 제한합니다.
즉 생명권, 재산권 등의 권리가 공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 제한보다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기에 자유의 제한은 정당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에 찬성하는 입론을 발표한 박성민이었습니다. 나중발언팀의 첫 번째 발표자 입론 시작해 주십시오. 먼저 공익을 공동체가 바라는 방향으로 발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저희 팀은 개인의 자유는 개인이 행동이나 선택을 타인의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합니다.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의 사상은 인류의 다양한 지적 기반과 발전을 막는 퇴보적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억압함으로 인해 단일화되고 통제적인 사상을 만들게 되고 이는 외부의 공격에 취약한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개인과 단체의 창의력과 혁신 능력 또한 저해됩니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제약을 낳습니다. 또한 최소한으로 제한된 어휘인 신어 사용은 인간의 특성인 사유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성의 말살을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인간 사이의 유대와 감정 등을 없앰으로 인해 문명의 짐승화가 이루어지고 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며 독립적인 사고와 정신을 잃게 합니다. 또한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같은 것마저 없애 인간이 더 이상 인간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문명의 짐승화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제공된 것은 공익이 아닌 억압과 불이익뿐이라는 점입니다. 텔레스크린의 감시로 인해 인간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무의식적 반사 행동마저 불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누수와 난방시설 등의 불편한 시설과 물자 부족 등은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의 시대상 인권 조약들이 생성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두 팀의 첫 번째 발표자들이 교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팀 시작해 주십시오. 반대 측에서는 개인의 자유 제한이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제한을 두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제도에 따르면 이 환경이 없다면 즉 사익 보장보다 공익이 먼저 우선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점에 있어서는 공익이 충분히 우선시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생각하고 사유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더욱더 중요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이 우선시 되는 게 맞지만 공익이 우선시 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오히려 더 그러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공공복리, 즉 공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신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일부 제한하는 것은 물론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 국가에서도 충분하게 이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1984 소설 속과 같이 인간이 자신이 생각하는 사상마저 가질 수 없는 정도로 제한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반대 측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라는 말을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셨고 타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이해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타인을 해치는 선에서의 자유는 어떤 식으로 정의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말한 자유의 정의는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남에게 구속받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타인의 권리를 피해를 입히는 그런 자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순서는 반론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을 짐승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먼저 1984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상황이고 소설 속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책에 나오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 제한이 아닌 침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책의 내용을 예시로 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공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함으로써 공익을 보장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러한 공익이 무너지면 결국 사익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개개인들도 없어지기 마련이며 개개인들의 사익조차 보장할 수 없다. 결국 즉 공익이 있어야 개인의 사익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점으로는 군대의 의무도 있고 세금의 납세의 의무도 있고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중발언팀의 두 번째 발표자 반론 시작해 주시죠. 인간의 본성은 본디 끊임없이 자유를 원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유적 존재입니다. 1984 속의 윈스턴이 그 예시인데요. 윈스턴은 생계에 걱정이 없는 되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운 프롤레타리아의 계층을 바라보면서 혁명을 꿈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당의 시스템이 결국은 혁명을 희망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찬성팀의 주장대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시로 학생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 관련 교육의 의무를 이수하기 위해 개인의 시간과 원활한 발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는 곧 스트레스와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게 됩니다.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의 2배를 뛰는 우리나라의 수치로 보았을 때 그 심각성을 알 수 있고요. 개인의 자유 억압이 결국은 사회의 간접적 살인을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많은 사회는 결국 불행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에 운영이 저해됩니다. 이는 공익 실현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허용했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으며 그렇게 발전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공동체의 시스템이건 영원할 수 없고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다면 다음으로 나타날 사회의 모습이 절대 발전적인 모습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팀의 두 번째 발표자들이 교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팀 시작해 주시죠. 1984의 내용은 이제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모두를 감시하고 신화를 만들어 욕구를 통제하고 우민화 정책이나 혐오주의 간 운영을 하고 철저한 세뇌 교육을 하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소설 속의 당은 굉장히 지나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더욱 심해졌을 때 사회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유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소설 속의 그런 억압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의 사회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예시를 들어야지 토론이 더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학생들의 삶을 예시로 들어드린 겁니다. 이 현실적이라고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제한이다라고 말씀하는 건 조금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현재 세계적으로 사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처럼 어느 정도의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1984와 비슷하게 과하게 억압된 국가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있나요? 네, 북한의 체제를 보았을 때도 상당히 많이 억압되어 있고 개인의 진로 선택의 자유라던가 아니면은 사유재산이라던가 그런 것들 또한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사회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나라는 이렇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건가요?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할 수 있으나 그것이 불필요하고 과하게 억압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거나 사회적인 발전 또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결국은 전체적인 공동체와 사회에 퇴보를 낳기 때문에 절대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필요 충분 조건 대 디클의 경기. 자, 우리 패널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노명훈 교수님. 두 팀 다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점이 좀 놀라웠어요. 네. 또 두 팀 다 매우 인상적이었던 거는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익은 이런 것이다. 자유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전문 용어로는 그렇게 어떤 대상을 내가 사용하는 이 단어는 이러한 뜻이다. 라고 미리 정리를 하는 걸 조작적으로 정의 내린다라고 하는데 이 조작적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이게 일종의 씨름으로 비교해 보면 삿바 싸움이에요.
내가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논지를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힘이 내가 정확하게 내가 내리는 공익의 정의는 이런 것이다. 자유의 정의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공익이 중요하다. 자유가 더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삿바 싸움인데 두 팀 다 삿바 싸움으로부터 시작한 거 그리고 훨씬 더 고등학생들답게 개념들을 정교하고 분석적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했던 점도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제한과 침해가 다르다라는 것. 이러한 책의 내용은 너무나도 억압적이고 제한이 아니라 침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이걸 제한으로 볼 것이냐 침해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어느 누구의 논지가 더 그 설득력 있게 들리는가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 굉장히 분석적인 그 삿바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찬반 쪽에서 내세우는 근거가 상당히 달라서가 재밌었습니다. 일단은 찬성 쪽에서는 아주 좋은 논거들 가지고 왔는데 코로나, 그러니까 질병, 생명과 관련된 그다음에 환경, 이산화탄소 배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초반 공익을 위해 개개인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제도에 따르면 공익이 먼저 우선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익을 이야기할 때 도저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타인의 생명과 그다음에 모든 사람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는 환경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것들이 일단 제대로 된 논의가 되겠구나 싶었고요. 근데 반대쪽에서는 독서 토론이니만큼 책을 논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1984의 이 주인공, 이 사회가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논거로 든 거죠. 그래서 둘의 논거가 다르니까 이제 그 맞춰 나가는 과정이 아주 기대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회적인 논거를 든 쪽은 이제 군대, 납세, 징역 같은 사회적인 쪽으로 발전을 시켰고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였는데 그 책을 논거로 든 쪽은 이 책의 주인공이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이야기하다가 학생,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불행하다. 학생들은 학업 관련 교육의 의무를 이수하기 위해 개인의 시간과 원하는 바를 희생하고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는 곧 스트레스와 이런 논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접점이 만나는 부분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네, 이제 흥미로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반대 측에서는 문명의 짐승화, 뭐 사고의 짐승화를 논거로 주장을 했는데 용어가 조금 어려워요. 이 용어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우리 한국어도 그렇지만 대부분 언어에서 욕이 많은 경우 짐승에 빗대서 하는 욕들이 어느 언어권에서 나타나요. 그럼 왜 이게 보편적으로 왜 모든 언어권에서 누구를 욕할 때 왜 짐승에 비유하는 일이 생길까? 이건 인간에겐 짐승에게는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있고 사람은 그것을 갖출 때 비로소 인간이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문화적인 전제와 합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걸 그냥 일상 언어에서 이야기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그걸 인격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인격을 갖췄다가 그런 뜻이고 약간 철학적 용어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얼마만큼 인간의 요소를 갖추었는가. 그렇다고 하면 이 사고의 짐승화는 사고는 인간이 하는 건데 인격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퇴행했다, 야만화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용철 선생님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사실 긴장을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딱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토론을 하는 거다 보니까 평소에는 말을 굉장히 잘 하는데 딱 이제 토론이 시작이 딱 들어가면 말을 뭐 더듬기도 하고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건 비단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긴장을 할 때 말이 느려지거나 빨라지기도 하는데 이런 토론할 때 상대 팀한테 휘둘리지 않고 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네, 일단 저도 방송 나가 떨리는데요. 아이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학생들하고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내용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를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 말하는 것과 완전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 용어로는 심장이 바운스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말할 내용을 짧게 개요를 좀 정리하면 좋습니다. 개요? 우리가 글을 쓸 때 개요를 짜듯 간단하게 개요를 써서 먼저 어떻게 말할까, 어떤 내용을 말할까를 정리하면 좋고요. 또 실제 이렇게 토론하는
발표하다가 보면 강렬한 눈빛을 가진 상대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하는 걸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땐 잠깐 보면서 얘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내가 말할 내용을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걸 좀 녹화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오늘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토론회 말하기에서 전 4가지를 좀 강조하는데 첫째는 속도. 적절한 말에 빠르게. 그럼 교수님 완급 조절 환상적이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어조. 네, 그다음에 성량, 목소리의 크기. 4번째는 받침 발음.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면 전달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실제 여기 최고의 전달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예, 우리 박경윤 씨 같은 분 발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를 좀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속도, 어조, 성량, 받침. 받침 발음, 정성. 받침 발음. 네. 요거 지금 이 말씀 혹시 따로 좀 연습을 하고 오신 건가요? 시청창사, 새창사, 말투 이러면서 조금했습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대 디클의 경기 앞으로가 더 궁금하죠. 요약과 전체 교차질이 그리고 마지막 초점 함께 만나보시죠. 다음은 요약입니다. 먼저 발언팀의 3번째 발표자 시작해 주십시오. 반대 측의 핵심 논점은 공익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진보를 막는 퇴보적 사상이다. 그리고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인간성 말살을 이끈다. 그리고 억압과 제한으로 이어져 인권 침해가 된다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1984 혹은 북한 등의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1984나 북한 등은 저희가 얘기하는 공익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특정 상위 계층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제한과 맞지 않고, 또한 이런 해당 상황은 저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한이 아닌 침해의 상황을 근거로 들고 있어서 이러한 점에서 모순점이 있습니다. 찬성 측의 핵심 논점은 이제 개인의 자유가 침해가 아닌 제한으로서는 정당하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만을 보장한다면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야기된다. 그리고 공익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얻을 가치가 있는 국가의 성립 이유이다가 저희의 핵심 논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앞서 예시를 들었다시피 공익이 실현되지 않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의미하기 때문에 공익이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 되어야만 개인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나 그린벨트로 보았을 때 사이익만을 생각해서 제한하지 않으면 공익이 무너져서 사이익을 보장할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논제에 찬성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나중 발언팀의 3번째 발표자 요약 시작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독서 토론은 1984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지금 이 상황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팀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예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가 제한되고 공익만을 위한 사회는 1984에서와 같은 독재사회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창성과 발전, 사유 등의 말살을 불러일으키며 공동체의 진보가 아닌 퇴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1984에서 보이는 물자의 부족함과 시설 등의 보수가 지연됨,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단일화된 사상이 주입된 사회에서는 의견의 차이로 인해 이분화가 발생하여 분열할 것입니다. 당위했던 행위들 같이 자유를 억압하여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등 인간성을 파괴하는 정책들은 많은 사람들이 윈스턴과 같이 의문을 품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가 억압당했을 때 공동체의 행복은 현재와 다른 방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공익이란 지도자들이 원하는 미래가 아닌 다수가 원하고 인정하는 이익이자 행복입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다는 당의 행보와 같이 지도층의 독선적인 공익을 위한 제안은 개개인의 개성을 파괴시키고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인권을 침해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침해하게 되고 결코 공익이 될 수 없으며 개개인의 자유가 억압당해 불행이 발생합니다. 1984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 지도층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고위당원과 일반당원, 프롤레타리아 간의 간극, 즉 빈부격차와 사회적 차별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차별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불행해지고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펼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구성원이 불행하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팀의 모든 발표자들이 참가하는 전체 교차 질의 시간입니다. 먼저 발언팀부터 시작해 주시죠.
공익을 위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 해서의 저희가 생각하는 공익은 이제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 따라서 사회 전반이 동의할 만한 절차로 이익을 공정히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히 분배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공익인데 자꾸 제시해 주시는 사례가 공익을 위해서 제한하는 사례가 아니라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해 주는 걸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거를 근거로 들게 되면 주장에 모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주장해 주시는 바가 책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특정 상위 계층의 이득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그게 공익이냐는 것을 저희는 질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책의 내용은 사례로 들어도 되는데 근데 또 특정 계층의 이익은 인정한다. 근데 그게 특정 계층의 이익이 공익입니까? 그 안에서는 아무리 평등한 사회여도 빈부격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분배하는 계층과 아니면 그것을 배급받는 계층이 분명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공익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누구의 공익입니까? 그것은 공익이 아니기 때문에 책의 사례를 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 왔고 이 논제에 맞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너무 비현실적인 소설 속 사례를 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한이 아닌 침해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결국 1984를 배경으로 한 독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84 속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예를 드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은 애초에 지금 1984 소설을 기반으로 독서 토론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따른 이유는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독서 토론에 1984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1984를 사례로 들어서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1984는 게다가 이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저희가 말하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고요. 네. 다음은 마지막 초점이 진행됩니다. 발표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발언팀의 첫 번째 발표자 시작해 주십시오. 우선 1984에서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침해하고 있기에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저희는 책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1984의 내용을 가지고 이 공익을 위한다라는 이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또 상대방의 주장인 자유 제한이 결국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퇴보를 야기한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말한 이산화탄소 배출 거래제도와 같이 우선 환경이 없으면, 즉 공익이 없으면 사익이 실천될 수가 없습니다. 즉 공익이 사익에 우선시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퇴보를 야기한다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나정 발언팀의 첫 번째 발표자 마지막 초점 시작해 주십시오. 인간은 다양한 생각과 사유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입니다. 개인의 하나하나의 자유가 보장됨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자유가 실현되고 이로 인해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의 자유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당의 사상은 인류의 다양한 지적 기반과 사유와 발전을 막는 태보적 사상임에 더불어 최소한의 어휘로 제한된 신어 사용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특성인 사유를 방해합니다. 또한 인간성의 말살을 불러옵니다. 유대와 쾌락을 없앤 인간의 존재는 짐승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공익이 제공되지 않고 억압과 불이익만이 제공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누수와 난방시설 등의 불편한 시설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네, 필요 충분 조건 대 디클의 경기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 남궁인 작가님. 필요 충분 조건 팀에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바가 이 토론의 아주 쟁점이었는데요. 아주 좋은 논거들 들고 왔음에도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좀 이런 논리를 씁니다. 1984 속 세상은 아주 특별한 나쁜 세상이다.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거는 우리도 통제를 찬성하지만 우리가 하는 건 착한 통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거는 아주 조금 비현실적인 상황임을 납득하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아주 좋은 긍정적인 논거들 들고 왔음에도 저것에 조금 많이 집착을 하다가 상대방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그런 전개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전 오늘 학생들이 이 토론에는 책 안의 토론이 있고 책 밖의 토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쪽은 책 안의 토론과 책 밖의 토론을 연결 얘기를 하고 한쪽은 책 안의 토론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부분에 초점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제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는데요. 또 강렬하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연습법이 있는데 뭡니까? 네, 적으셔야 돼요. 예, 적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한 팀이 3명이라고 한다면요. 그 중에 한 명은 상대방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꼬마 스파이라고 부르는 제도인데 우리 팀의 논거를 준비하고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한 명은 계속해서 반대 입장에서 논박도 해보고 질의도 하는 과정을 연습하면 훨씬 더 논거를 풍부하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작용은 있지만 이런 연습 방법도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제안해주고 싶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건 내 알바가 아니다. 뭐 지금 그런 겁니까? 따뜻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노명훈 교수님. 저는 탁구 경기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경우는 공격형 선수랑 수비형 선수가 하는 탁구가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토론은 그러니까 창과 방패의 싸움이잖아요. 그쵸. 굉장히 좋은 창을 준비했어요. 만들었어요. 근데 좋은 창을 고르고 준비한 것과 그걸 실전에서 제대로 쓰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좋은 창을 고른 것만큼 제대로 쓰지 못했고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볼 땐 상대방 팀이 그 창에 찔렸거든요. 아주 치명적으로. 그런데 때론 찔렸는데도 안 찔린 척하는 것도 굉장히 공격형 선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겠다. 그렇죠. 능력이죠. 정말 창과 방패의 싸움을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 대 디클의 경기. 과연 어떤 팀이 이겼을지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개개인들도 없어지기 마련이며 개개인들의 사익조차 보장할 수 없다. 자유를 억압함으로 인해 단일화되고 통제적인 사상을 만들게 되고 이는 외부의 공격에 취약한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책의 내용에 너무 집중해서 한 팀은 책의 내용을 비판하고 한 팀은 그 책의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책이 지금 사회에서도 비유적으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까지 가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측면이 있고 또 토론을 통해서 비판적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들이 같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고차원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좋은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좀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문제 해결의 방식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필요 충분 조건 축하드립니다. 네, 필요 충분 조건이 승리를 하면서 다음 고등부 결승전은 필요 충분 조건과 빅파이가 맞붙게 됐습니다. 자, 결승전에서 더 치열하고 아주 뜨거운 토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초등부 논술팀과 불사조의 결승전이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내고왕대 빅파이의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뭐 말할 수 없는 거 말 못하더라도 그냥 우리 다 뱉을 수 있는 거 뱉고 오자. 이기지 못하더라도 가장 만족스럽게 준비한 것을 모두 다 말하고 가자라는 각오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토론을 준비할 때는 저희가 준비한 선에서 나올 것 같다고 계속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주제로 나와서 이제 그 점에서 좀 진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고 토론을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토론 자체를 좀 즐기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계속 들고 있었어서 그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